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년 제주 화려한 호텔 뒤편에서 사라진 일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먼지가 자욱한 객실 천장판을 뜯어내자 툭 하고 떨어지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 현장 작업자가 조심스레 지퍼를 열자 드러나는 사가버린 아이의 운동화와 금반지들. 사람! 저기 사람 있어요! 반장님! 행복한 표정으로 캠코더를 흔들며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일가족 4명.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제주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체크인한 곳은 호텔이 아니라 차디찬 어둠의 늪이었습니다. 5년 동안 천장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 그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오늘도 진실을 향한 무거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억울한 넋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사건 노트 지금 펼칩니다. 2007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낡은 공장 건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2층짜리 인쇄소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죠. 새벽부터 가동된 인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잉크 냄새와 종이 타는 듯한 열기가 작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의 주인 강민석 씨는 41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검게 그을린 손톱과 기름때 밴 작업복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뒤 대기업 하청업체였던 그의 인쇄소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처지였거든요. 밤을 새워 명함 몇 박스 찍어내고 동네 슈퍼마켓 전단지 인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민석 씨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8년 동안 타던 낡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중고로 팔아 200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차 없이는 불편하다는 아내의 걱정도 있었지만 민석 씨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돈 없어서 도시락 싸주지도 못했잖아. 아내 이선영 씨는 38살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음을 다 바친 그녀는 행주치마에서 풍기는 락스 냄새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집안의 생활비가 딸리면 친정 언니에게 쪼그리고 앉아 돈을 빌리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남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부엌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대요. 두 아이는 민석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가난해도 씩씩하게 자라주었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다 달아도 괜찮아요, 아빠. 이거 신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라며 웃어 보이던 아이였습니다. 딸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작은 체구에 귀 뒤로 넘긴 머리핀이 애처로워 보이는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 숙제마다 항상 행복한 우리 가족을 그려냈던 겁니다. 여행 계획은 사실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밀린 월세 2달치를 낼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석 씨는 마음을 굳혔어요. IMF 이후 10년 가까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애들한테 제대로 된 아빠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제주도 가서 말도 태워주고 도라르방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거 하나 못해줄 아빠가 뭐가 아빠야. 준비 과정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선영 씨는 남대문 시장에서 할인받은 여행 가방을 사왔고 아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가며 제주도 관광지를 공책에 빼곡히 적어냈죠. 민석 씨는 중고 캠코더까지 장만했습니다. 15만 원짜리 낡은 제품이었지만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출발 전날 밤 민석 씨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묵묵히 기계를 닦아내는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대요. 오랜 단골이었던 문구점 사장님이 그날 밤 늦게 들러서 물었습니다. 민석 씨 여행 간다며? 오랜만에 좋겠네. 네, 형님. 평생 이번 한 번일 것 같아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장함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는 여행객들로 북적였죠.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는 대리석 바닥 위를 민석 씨 일가족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배낭을 맨 채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서연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이야. 라며 연신 제잘거렸대요. 선영 씨는 공항 벤치에 앉아 남편의 모습을 캠코더에 담았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흔드는 민석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죠. 그 영상은 나중에 유가족에게 전달된 마지막 기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탑승 전 민석 씨는 안양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다녀올게요. 제주도 가서 흑돼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모의 음성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난다니 기특하면서도 괜히 돈 쓰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던 거죠. 제주행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기내에서는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민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대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화려한 제주의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빛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민석 씨 가족은 처음 보는 야자수 나무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후끈한 바람과 함께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서연이는 아빠, 여기 공기가 서울이랑 달라. 라며 신기해했고 준호는 이미 관광 안내 책자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흰색 아반떼는 가족에게는 사치였지만 민석 씨는 기꺼이 하루 5만 원을 지불했어요. 첫날은 성산 일출봉을 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에 오른 가족들은 펼쳐진 바다를 보며 환호했죠. 선영 씨가 캠코더를 들이대자 민석 씨는 우리 식구들, 이 순간 절대 잊지 말자 라고 외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섭지코지와 해녀 박물관을 돌아보았어요. 점심으로 먹은 흑돼지 삼겹살에 아이들은 이런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라며 연신 입에 넣었죠. 저녁 무렵 서귀포 시내의 작은 횟집에서 회를 먹으며 민석 씨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선영 씨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죠. 문제는 셋째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월 28일 토요일 오후 가족은 서귀포 중문단지에 위치한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사실 이 호텔은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룻밤에 15만 원이라는 거금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제대로 된 호텔에서 자고 싶다고 아이들의 조르는 바람에 민석 씨는 결국 지갑을 열었던 겁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춤을 추었죠. 프런트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304호실 키를 건넸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쯤 가족은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평소 먹어보지 못한 스테이크와 새우 요리에 정신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던 민석 씨는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로 통하는 계단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고 그 안쪽에서는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던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민석 씨는 살짝 다가가 봤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투와 카드를 들고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빛 독촉으로 보이는 폭력 장면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보안팀장 한상태가 민석 씨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에 흉터가 있는 얼굴,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죠. 민석 씨는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라며 황급히 뒤돌아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상태는 부하 둘을 시켜 민석 씨를 붙잡았죠. 이 새끼가 여기 뭘 봤는데 그냥 보낼 것 같아? 민석 씨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위에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 그래, 가족이 있구나. 한상태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민석 씨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 의자에 묶었어요. 내 가족 데려와. 전부 처리해야 돼. 부하 한 명이 304호실로 향했고 잠시 후 겁에 질린 선영 씨와 아이들이 끌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동생을 감싸 안았죠. 그날 밤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 지하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상태와 공범들은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했던 거예요. 민석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발 우리 애들만은 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4월 29일 일요일 오전 안양의 민석 씨 집에는 평소처럼 안부 전화가 걸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죠. 선영 씨의 전화도 심지어 준호의 전화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민석이가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는데. 노모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죠. 304호 고객님들은 어제 저녁에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체크아웃 기록은 한상태가 조작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지하 냉동 창고에 시신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5월 1일 민석 씨의 동생 강준석이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자 차량은 서귀포 해안도로 인근 절벽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족들 데리고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준석은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유서는 없지만 정황상. 하지만 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빚쟁이에게 쫓길 정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죠. 시계는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2007년 4월 28일 밤 그 순간에서요. 한상태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내 구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다에 버리자니 해류에 떠밀려 올라올 위험이 있었고 산에 묻자니 야간에 차량 이동 흔적이 CCTV에 찍힐 수 있었죠. 무엇보다 호텔 지배인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팀장, 미친 짓이야. 당장 시신들 치워.
내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300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한상태는 냉정했어요. 지배인님, 급하게 움직이면 더 꼬여요. 일단 여기서 처리합시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호텔 6층 끝자락에 폐쇄된 VIP 객실이었습니다. 원래 누수 문제로 리모델링 예정이었던 곳이라 직원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4월 29일 새벽 3시 한상태와 부하 셋은 대형 보스턴백 4개를 지하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6층으로 옮겼죠. 복도를 지나며 바퀴 소리가 드르륵거렸고 청소부 아주머니 한 명이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안팀장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602호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한상태는 창문을 꽁꽁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일단 여기 숨겨두고 나중에 처리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도를 지나던 투숙객 한 명이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6층인데요.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한상태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락스 사와. 업소용으로 대용량으로. 그날 밤부터 602호실에서는 기이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백들을 열고 시신에 락스를 부었던 거예요. 톡 쏘는 염소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락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상태는 마트에서 방향제를 수십 개 사왔어요. 라벤더, 레몬, 장미향. 온갖 종류의 방향제를 시신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백을 다시 지퍼로 꽁꽁 잠갔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객실 천장판을 뜯어냈어요. 에어컨 덕트와 배관이 지나가는 천장 공간, 그곳에 보스턴백 4개를 밀어 넣었던 겁니다. 천장판을 다시 덮자 아무도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완벽해. 누가 천장 뜯어볼 생각을 하겠어? 5월 중순 강준석은 여전히 제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을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프런트에서 체크아웃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들은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거부했죠.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제 형이에요, 형이. 준석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상태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어요.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죠. 준석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호텔 주변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주방 보조, 벨보이. 누구라도 형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명의 야간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6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4월 말쯤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 6층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방향제 냄새로 바뀌더라고요. 준석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그게 증거입니까? 호텔에서 청소하면서 방향제 쓰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게다가 한상태는 지역 유지들과 깊은 관계였습니다. 경찰서장과도 골프를 치는 사이였죠. 5월 말 준석은 호텔 6층에 몰래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밤 11시쯤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상태의 부하들이었죠. 이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들은 준석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했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날아들고 갈비뼈에 발길질이 쏟아졌어요. 네 형, 물고기밥 됐어. 더 캐면 너도 똑같이 되고 싶어? 피투성이가 된 준석은 계단에 쓰러진 채 신음했죠. 다음 날 준석은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고장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오히려 준석이 불법 침입으로 고소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력함에 치를 떨었죠. 6월 초 준석은 결국 제주를 떠났습니다. 돈도 바닥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형, 미안해. 나 무능해서 형을 찾지 못했어. 그 시각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 6층 천장 위에서는 4개의 보스턴백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 방향제 병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한상태는 가끔 602호실에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제주의 안개는 그렇게 진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어요. 2007년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상태는 여전히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 보안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복장 검사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지배인과 골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에는 로비에서 투숙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누가 봐도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밤 6층 602호실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혹시 냄새가 새어나오지는 않는지, 천장판이 처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했어요. 방향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했죠. 아직 괜찮아. 락스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상한 건 그의 사생활이었어요. 8월 어느 날 한상태는 서귀포 시내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호텔 연애팀에 새로 입사한 박지은 씨였죠. 28살의 그녀는 서울에서 실연을 당하고 제주로 내려온 처지였어요. 한상태는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커피값을 내주고 퇴근 후 바래다 주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제안했죠. 팀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은 씨가 좋으니까요. 서울 남자는 다 똑같아요. 제주 남자가 진짜예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9월에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말에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한상태는 시내에 오피스텔을 얻었죠. 지은 씨는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연인의 직장 천장에 내 구의 시신이 누워있다는 사실을요. 한편 안양에서는 민석 씨의 가족들이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밤마다 꿈에 나와서 춥다고 그래요.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죠. 실종 신고는 미제 사건함에 묻혀버렸습니다. 민석 씨의 동생 준석은 서울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말이죠. 탐정은 한 달간 제주에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텔 측이 워낙 입을 막고 있어서요. 지역 경찰도 비협조적이고요. 준석은 무너졌습니다. 2008년 봄 의외의 단서가 나타났어요. 민석 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재분석하던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실종 당일인 4월 28일 밤 11시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카드가 사용되었더라는 거예요. 구매 품목은 소주 2병과 오징어 안주였죠. 이상하네요. 민석 씨는 그 시각에 이미 호텔에 있었을 텐데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체격으로 봐서는 민석 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게 분명했죠. 이거 절도 사건이기도 하네요. 범죄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시 호텔 측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지배인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2007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추십니까? 호텔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뒤에서는 한상태가 지배인을 부추겼죠. 지배인님, 경찰 말 들으면 우리 다 끝나요. 그냥 무시하십시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우연히 준석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기, 혹시 형님이 찾으시는 분, 안경 쓰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뭔가 기억나세요? 그날 저녁에 뷔페에서 보긴 봤어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근데 밤 10시쯤에 지하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가. 준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근데 곧 조용해졌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냥 주방으로 들어왔고요. 나중에 보안팀장이 지하를 완전히 폐쇄해버렸어요. 직원들 출입 금지라고. 이 증언을 가지고 준석은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호텔에서 손님들 싸우는 소리 날 수도 있죠. 게다가 그 조리사분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잖아요. 9월 한상태에게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지은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대. 그녀는 기쁨에 겨워 울먹였죠. 한상태도 웃었어요. 그래, 우리 결혼해야겠네. 두 사람은 12월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동료들이 축하해줬죠.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피로연 도중 한상태는 문득 6층 천장을 떠올렸어요. 천장 위에서 4명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신부 지은 씨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연말 민석 씨의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노모는 중환자실에서 헛소리를 했죠. 민석아, 엄마 여기 있다. 어디 있니?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서들은 그렇게 엇갈려만 갔어요. 진실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2009년 봄 민석 씨 실종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안양의 작은 인쇄소는 문을 닫았어요. 주인 없는 기계들은 녹이 슬어갔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였죠. 민석 씨의 어머니는 뇌졸중 이후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준석은 매달 병원비를 내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자신의 가게 운영도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형수의 친정 식구들까지 돌봐야 했거든요. 형, 나 진짜 지쳐가. 근데 널 포기할 수는 없어. 그는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형의 사진을 바라봤죠. 그런데 4월 어느 날 준석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살아계십니다. 빚 때문에 숨어 지내고 계세요. 제주에서 일용직 하시면서요. 준석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그럼 애들이랑 형수님은?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가족들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빚쟁이들 피해 숨어 있어서 연락 못 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준석은 이 문자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발신 번호를 추적했지만 대포폰이었습니다.
또 장난 전화네요.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거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준석에겐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는 요양병원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죠. 어머니, 형님이 살아계시대요. 곧 돌아오실 거래요. 반신불수로 누워있던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선영 씨의 친언니인 이경희 씨도 이 소식을 듣고 안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준석 씨, 정말이에요? 동생이 살아있다고요? 경희 씨는 2년 동안 자책하며 살아왔어요. 동생에게 여행비를 빌려주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았거든요. 내가 돈 좀 보태줬으면 굳이 제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5월 중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제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석은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제발 연락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자의 배우는 한상태였어요. 그는 준석이 계속 제주를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가족들에게 희망을 줘서 더 이상 수사를 압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이 정도면 저 새끼들 조용해지겠지. 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6월 준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주에 있는 사설 탐정을 또 고용했어요. 제발 우리 형 좀 찾아주세요. 숨어 산다는데 흔적이라도 찾아주세요. 탐정은 한 달간 제주 전역의 일용직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건설 현장, 농장, 식당 주방. 하지만 민석 씨와 닮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석 씨, 죄송하지만 그 문자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넓다고 해도 2년간 숨어 살기는 불가능해요. 준석은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문자는 계속 왔어요. 7월에는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8월에는 서연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왔죠. 너무 구체적이어서 준석은 믿고 싶었어요. 형, 정말 거기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경희 씨는 의심했습니다. 준석 씨, 이상해요. 왜 직접 연락은 안 하고 제3자가 문자만 보내죠? 게다가 우리 서연이는 피아노보다 태권도를 좋아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상태는 아이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9월 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번호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형님이시면 답장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형수님, 언니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모두 형님 가족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문자는 뚝 끊겼습니다. 한상태가 너무 자주 보내면 의심받겠다고 판단한 거죠. 준석은 매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10월 민석 씨의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온 거예요. 의사는 말했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석은 어머니 병상 옆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형 못 찾아왔어요. 저 무능해서. 노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아, 춥지. 어서 집에 와. 그리고 11월 3일 새벽 그녀는 아들을 못 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경희 씨와 친척 몇 명만 왔어요. 빈소에는 민석 씨와 선영 씨, 두 아이의 영정사진이 함께 놓였습니다. 형, 어머니 돌아가셨어. 형도 못 보고 가셨어. 준석은 오열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그날 밤 제주를 향해 주먹을 흔들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반드시. 그 시각 제주에서는 한상태가 딸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낳은 예쁜 딸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 천사 같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한상태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2010년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은 경영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제주 관광업계를 강타한 거예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 연수도 취소되었죠. 객실 가동률은 3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상태는 여전히 보안팀장으로 근무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하나둘 정리해고 당했죠.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울면서 짐을 싸고 주방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한상태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새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지은 씨와 딸 예진이 평범한 가정이었죠. 매주 일요일엔 한라산 둘레길을 산책했고 예진이 돌잔치 때는 친척들을 불러 성대하게 치렀어요. 우리 딸 예쁘지? 한상태는 딸바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어요.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꿈, 썩은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2011년 가을, 호텔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압류 딱지를 붙였고 투숙객 발길은 완전히 끊겼어요. 6층은 이미 3년 전부터 폐쇄 구역이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복도에는 거미줄이 쳐졌죠. 한상태만 가끔 올라가 602호실 문을 열어봤어요. 아직 괜찮아. 냄새도 안 나.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12월 그에게도 정리해고 통보가 떨어졌어요. 한 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새로운 구조조정 전문가는 차갑게 말했죠. 한상태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5년간 묻어둔 비밀과 함께요. 2012년 3월 부동산 투자회사가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리조트로 재단장한다는 계획이었죠. 4월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인부들이 몰려와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녹슨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현장 소장 김철수 씨는 인부들에게 지시했어요. 6층부터 시작한다. 여기 제일 낡았어. 폐쇄된 지 오래된 6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검게 변했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죠. 602호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여기 완전 쓰레기장이네. 천장부터 뜯어내자. 5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인부 박성호 씨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판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천장판을 들어 올렸죠. 그 순간 그의 손전등 불빛에 뭔가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당겼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천장 위에서 끌어내린 건 낡고 곰팡이 핀 보스턴백이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박 씨는 호기심에 지퍼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작은 운동화 한 켤레, 금반지 몇 개,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뼈와 옷가지들이었죠. 썩은 냄새와 함께 방향제 병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라벤더, 레몬, 장미. 온갖 향이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으악!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기어갔죠. 소장님, 여기 사람 뼈가 있어요. 시신이에요. 김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도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천장 위에는
보스턴백이 3개 더 놓여 있었거든요. 세상에. 110이 불러. 빨리. 오후 3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을 봉쇄하고 천장에서 나머지 가방들을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4개의 보스턴백,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되고 백골화된 시신 4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시신에서 신분증을 찾아냈죠. 강민석, 이선영, 강준호, 강서연. 5년 전 사라진 그 가족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탄식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5년 동안 여기 있었다니. 저녁 뉴속보가 터져나갔습니다. 제주 호텔 천장서 일가족 시신 발견. 전국이 발칵 뒤집혔죠. 서울 안양에서는 준석이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이야. 형님. 그는 제주로 날아갔습니다. 영안실에서 신원 확인을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형의 유골함을 받아드는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형, 미안해. 5년 동안 그런 곳에 있었구나. 이경희 씨도 함께였습니다. 동생 선영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선영아, 언니가 왜 이제야 찾았니? 아이들의 작은 유골함 앞에서는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어요. 5년 전 자료를 뒤지고 당시 호텔 직원 명단을 확보했죠. 그리고 한 이름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보안팀장 한상태. 먼지 쌓인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신 발견 다음 날 서귀포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에서 특별수사팀이 내려왔고 검찰도 직접 지휘에 나섰어요. 5년 전 사건 기록을 모두 꺼내 재검토했죠. 그 과정에서 당시 보안팀장 한상태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 준석 씨가 계속 의심했던 그 보안팀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실종 당일 민석 씨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도 체격이 비슷해요. 5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 특수기동대가 한상태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제주시 외곽의 빌라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 차림의 한상태가 문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뉴스를 봤던 거예요. 한상태 씨,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안에서 지은 씨가 뛰어나왔어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여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일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을요. 3살 딸 예진이는 아빠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한상태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 그때 그냥 보안팀장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천장에서 발견된 방향제 구매 내역, 락스 대량 구매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석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CCTV 화면. 이거 당신 아닙니까? 체격, 걸음걸이, 모자 쓴 습관까지 똑같은데요? 조사 48시간째 한상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지하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은 지배인과 공모한 사업이었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익이 났는데 민석 씨가 우연히 목격해버린 겁니다. 그 남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신고하면 우리 다 감옥 가는 거였으니까. 한상태는 부하들과 함께 민석 씨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갔어요. 밤 10시쯤이었죠. 민석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한상태는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민석 씨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사람 가족이 304호실에 있다는 거예요.
지배인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가족도 처리해. 목격자를 남기면 안 돼. 한 상태의 부하가 객실로 올라가 선영 씨와 아이들을 속였어요. 남편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겁에 질린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하로 내려갔죠. 아이들까지 죽이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지만 한 상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술에 따르면 선영 씨는 남편의 시신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한 상태는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준호는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붙잡혔고 서연이는 너무 어린 아이였죠. 한 상태의 손에 목이 꺾였어요.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엔 바다에 버리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호텔 안에 숨기기로 했죠. 보스턴백에 시신을 넣고 락스를 부었습니다. 부패를 늦추려는 시도였어요. 그리고 6층 폐쇄 구역 천장에 올려놨죠. 나중에 호텔 문 닫으면 그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호텔이 5년이나 버틸 줄은. 5월 23일 공범인 전 지배인 최영수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에 숨어 지내다 붙잡혔어요. 저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한 상태가 다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공모자였죠. 도박장 운영 책임자이자 시신 은폐를 지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 한 상태의 부하 2명도 잡혔습니다. 한 명은 제주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울로 도망쳐 있었어요. 이들의 증언으로 범행의 구체적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7월 첫 공판이 열렸어요. 제주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석과 이경희는 최전방에 앉았죠. 죄수복을 입고 들어온 한 상태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 4월 28일 제주시 소재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강민석 씨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놀라운 건 한 상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했어요. 유족들의 눈물에도 검사의 질타에도 꿈쩍하지 않았죠. 심지어 최후 진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장이었습니다. 제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한 일이에요. 준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내 가족? 내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은 죽어도 된다는 거냐? 법정이 술렁였고 재판장이 정리를 외쳤습니다. 이경희는 주저앉아 울었죠. 선영아, 서연아, 준호야. 9월 15일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 상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영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기징역? 사형도 모자랄 놈인데. 봉인은 그렇게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준석은 형의 유골함을 고향으로 모셨습니다. 안양 선영동 공원묘지 어머니 묘 옆에 작은 합장묘를 마련했어요. 비석에는 4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죠. 강민석, 이선영, 강준호, 강서연. 그리고 날짜는 2007년 4월 28일로 통일했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은 흐렸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죠. 친척들과 민석 씨가 다니던 교회 교우들, 인쇄소 단골 손님들까지 모였습니다. 이경희 씨는 동생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어요. 선영아, 언니가 미안해. 여행비 좀 보태줄걸? 그랬으면 너희들 제주까지 안 갔을 텐데. 입관식에서 준석은 형의 유골함에 작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형, 이제 편히 쉬어.
나 잘못해서 5년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어. 엄마 옆에 모셨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들의 유골함 앞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죠. 묘지를 떠나면서 준석은 뒤돌아봤습니다. 빗속에서 비석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형, 자주 올게. 소주도 가져올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상태의 아내 지은 씨는 남편의 죄를 알게 된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함께 살던 5년 동안 남편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우리 딸 아빠가? 지은 씨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한상태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진이한테도 아빠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한상태는 고개를 떨구었죠. 지은 씨는 딸을 데리고 제주를 떠났습니다. 본명을 바꾸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 정착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죠. 예진이는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물었지만 지은 씨는 아빠는 멀리 계셔라고만 답했습니다. 진실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숨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오션 파라다이스 호텔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건 이후 아무도 그곳에 묵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귀신 나온다더라, 천장에서 신음소리 들린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죠. 2013년 여름, 호텔은 철거되었습니다. 중장비가 건물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준석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제야 형님 한이 좀 풀리실까요?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텔 보안 시스템의 허점, 지역 경찰과 유력자의 유착관계, 실종자 수사의 부실함, 모든 게 도마 위에 올랐어요.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고 제주경찰청장이 경질되었습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이 조명받았어요. 준석은 방송에 출연해 증언했죠. 5년 동안 저는 형이 살아있다는 거짓 문자에 속았습니다. 경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의 인터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2014년 준석은 실종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했죠.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는 실종자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도 벌였어요. 이경희 씨는 매년 조카들의 기일에 묘지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초코파이와 서연이가 좋아하던 딸기를 가져갔어요. 준호야, 서연아. 이모가 왔다.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그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울었죠. 2016년 준석은 재혼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슬픔을 나눈 실종자 가족 모임의 한 회원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형의 영정사진을 단상에 모셨죠. 형,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 형 목까지 열심히 살게. 교도소에 수감된 한상태는 모범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방에서 성경을 읽고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지 않았죠. 딸 예진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징역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에요. 2020년 준석은 형이 운영하던 인쇄소 자리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민석인의 꽃집이라고 썼어요. 형, 여기서 새 출발이야. 형 이름으로 가게 냈어. 그는 매일 아침 형의 사진에 절을 하고 가게 문을 열었죠. 사건은 이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뉴스 아카이브에, 법원 판례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흔적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릅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관광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죠. 하지만 그 바다가, 그 섬이 한때 한 가족의 마지막 여행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7년 4월, 행복한 여행을 꿈꾸던 가족. 그들이 남긴 마지막 캠코더 영상은 지금도 준석의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